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연휴 진짜 길잖아요, 이번에. 정말 추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디서든 풍성하게 즐기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행 가시는 분도 많고 오랜만에 가족 만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긴 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팁이죠? 차에서 와지트 정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와인 한잔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되고 예. 추천드립니다. 멀리 가실 때 저희 와지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인가요? 이번에는 사행시입니다. 네. 무엇일까요? 새로운 콘텐츠,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 나왔잖아요. 바로 와탐 영역. 와탐 영역 네. 사행시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저희가 선보이는 만큼 여러분의 관심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은 저희 와지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연휴 동안 꼭 쉬는 시간도 챙기시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와인으로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와인 친구 솜TJ입니다. 네, 오늘 좀 구도가 특이하죠? 오늘은 와지트의 새로운 시리즈인 와탐 영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와탐 영역이요. 네, 와인 와탐. 탐정? 뭐 와인 탐정이 될 수도 있죠. 네, 와인 네. 탐구 영역이죠. 우리가 평소 방송에서는 쉽게 네.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코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기존 와지트보다 조금 더 깊이감 있고 조금 더 아카데믹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또 저희 노쏘님께서는 소믈리에시지만 또 교수님이시잖아요.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옮겨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라고 하면 약간 민망합니다. 그 전임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에게 네. 예,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그런 정보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잘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건 많지만 막상 이제 시작할 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우리 와탐 영역의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때루아입니다. 때루아. 와인을 좋아하다 보면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네. 꼭 듣게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보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의미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때루아가 무엇인가요? 때루아는 와인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환경을 다 통틀어서 때루아라고 네네. 한다고 알고 있어요. 맞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몇 년 전에 영국인을 대상으로 네. 약 한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루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30%가 네. 프랑스의 어떤 공포 영화 장르?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8%가 네. 강아지의 견종. 강아지의 종류? 아, 때루아라는 견종이 있어요? 때루아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잘 모르고 아, 생소하구나. 영국인들 대상으로 아. 했을 때 그래서 거의 네. 한 절반이 때루아에 대해서 모른다는 네. 그런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때루아를 좀 아시는 게 저기 유명한 김포에 때루아 아울렛. 그리고 그거 아세요? 네. 2000년대 중반에 때루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2000년대 중반이요? 염정아가 주연이었나? 그런데 좀 잘 성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을까? 아. 아마 지금쯤 나오면 좀 인기 있지 않을까 아, 또 싶어요. 아무래도 또 예. 와인 시장도 크고 있고 하니까. 2000년대 중반이라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그때는 저희는 성인이니까 그때는 아마 성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너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때루아라는 말 자체는 프랑스어거든요. 네. 그런데 상응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영국인들처럼 어려워하는데 때루아란 포도가 와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환경 요소들을 뜻하는 말이고 네. 우리나라에는 때루아를 상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천지인. 아, 예, 맞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네, 한번 언급을 배웠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천지인, 예, 하늘과 하늘, 관련된 뭐 날씨, 기후, 기온, 강수량, 습도, 온도, 땅이면 뭘까요? 땅 토양. 예, 토양, 뭐 토질, 배수, 경사, 뭐 이런 것들, 예, 지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람은요? 만드는 사람. 양조. 그렇죠. 양조인데 양조 전부터 일단 재배. 재배. 예, 재배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는가, 뭐 수확. 제식 간격이라던가, 캐노피 매니지먼트라던가,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뭐 손수확이든 뭐 기계 수확이든, 예, 그리고 이제 양조 철학과 예, 발효와 숙성 이런 모든 부분을 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때루아란 천지인으로 해석을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같은 포도 품종이어도 때로와에 따라서 다른 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서울에서 자란 사람, 부산에서 네. 자란 사람들 다 뭐 말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잖아요. 예. 네. 와인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많이 마셔야 돼요. 많이 마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많이 마시다 보면 강경화. 네, 그리고 예. 와인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네. 바로 그 와인을 만드는 재료, 포도. 예, 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어디서 재배를 하는지 포도의 기후, 네. 예, 그 환경들을 알아야 하고 또 만드는 방법과 또 시음하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포도 기후, 재배, 양조, 시음에 대해서 우리가 네. 다 학습을 해야 돼요. 네. 예. 오늘 와탐 영역의 첫 시간은요, 때루와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기후와 지형이 와인 맛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저희가 볼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같은 품종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가지 와인을 직접 시음하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기후부터 한번 저희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후를 크게 나누어 봤을 때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양성 기후는 다시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몬순 기후라던가 뭐 동안해안성 기후라던가 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와인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이제 대륙성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대륙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라고 했잖아요. 물이 있냐 없냐. 주변에 물이 있냐 없냐. 자, 해양성 기후는 말 그대로 바다의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네. 대륙성 기후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네. 물이 주변에 없다는 거죠. 네. 자, 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네. 물이 있으면 보온이 잘 되고요. 네. 예, 보냉이 잘 돼요. 안개 이런 것처럼.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좀 더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게 바로 물의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물이 없으면 네. 그러한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교차라던가 또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대륙성 기후의 그 특징이 바로 이 일교차가 크다. 네. 예,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굉장히 잘 익지만 네. 밤에는 또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예, 잘 익었던 포도가 또 이제 신선하게 산도가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대륙성 기후 지역이 바로 부르고뉴거든요. 예,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성 기후의 이 바다의 영향이 네. 대륙 깊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그렇게 네. 산도가 좋은 예, 네.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재밌다. 반대로 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에는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있죠. 서한해양성 기후는 온화한 여름이고 온화한 겨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예. 대신에 이제 여름에 비가 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약간의 이런 어떤 포도 병충해라던가 곰팡이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서한해양성 기후일까요? 서쪽에서 서쪽 바다의 영향을 맞아요. 받아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대륙의 서한 지역에 나타나는 그런 네. 기후이고 특히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편서풍이라는 것은 적도에서부터 네. 예, 영향을 받아서 자전의 영향을 또 받아서 바닷바람을 이렇게 예, 대륙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온화하고 습하고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포도가 좀 더 균형 있게 자라고 장기 숙성에 적합한 그런 탄닌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딜까요? 지중해성 기후가. 지중해성이요? 지중해. 지중해성 기후가 어디? 지중해. 지중해죠. 네.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요. 남부 유럽 쪽. 뭐 이탈리아. 그쵸. 네. 그래서 남유럽 쪽인데 그 지중해성 기후가 반드시 지중해만 아니다.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 뭐 나파밸리라던가 칠레의 센트럴밸리 또 호주의 일부 이런 네. 각 세계 곳곳에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띠는 그런 네. 지역들이 있거든요. 햇빛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정말 잘 익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비가 언제 내리냐면 겨울에 휴명기 때 몰아서 내려요. 그러니까 포도가 자람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거요. 그쵸. 네. 수분을 많이 먹으면 포도가 묽어지니까. 네. 그런 면에서 와인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미 기후라고 할 수 수확을 있겠죠. 한 다음에 비가 오는 맞아요. 거니까요. 예. 그냥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네.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잘 자라는 환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배우지 않았나요? 포도 자라는 환경? 포도가 잘 대본에 자라는- 없어요. 예. 네. 포도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예. 포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일단 위치적으로 높아야 좋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네. 지구에서 네. 어느 부분이 포도가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위도로 봤을 때 네. 이거 배웠는데. 맞아요. 네, 배웠어요. 커피도 커피 벨트가 있는데 네. 와인은 뭐 와인 벨트라고는 따로 칭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북위 또는 남위 30에서 60도 사이 구간. 와, 이거 다 까먹었어요. 이거 예. 가장 초반에 배웠는데.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배 지역은 그쪽이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인 것이고 온도는 어떨까요? 평균 기온. 평균 기온 30도 이상. 그러면 이제 포도가 아니라 건포도가 되는 거지. 예. 자, 평균 기온은 10에서 20도 사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조량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일조량도 중요해요. 그 햇빛을 받는 시간. 10시간 이상. 예.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1250에서 1500시간 이상 돼야 되고 그것은 이제 성장 기간 동안 4월에서 약 네. 한 뭐 8, 9월, 8, 9월.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수량. 안 올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말라 죽겠죠, 포도가. 예. 너무 안 와도 안 돼서 네. 연간 500에서 800ml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우리 어머스트님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건데, 뭐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예.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북위 30에서 60도 사이에 들어가고요. 비도 적절하게 오고 온대 기후니까 온도도 적절하고 다 잘 맞는데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을 재배하기가 힘들까요? 장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성장기 때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과일들도 장마 직후에는 과일이 어때요? 맛이 없어요. 그렇죠. 네. 물 많이 네, 먹어서 네. 그런 거랑 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한해양성 기후랑 그다음에 대륙성 기후, 이렇게 네. 지중해성 기후 세 가지 기후의 빈티지 차이는 어떻게 돼요? 서한해양성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따뜻하고 습도도 잘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기온은 온화하지만 날씨의 변동성이 커요. 예, 그래서 빈티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비가 이제 좀 성장기에 많이 온다던가 뭐 수확 직전에 뭐 서리가 내린다던가 봄서리가 뭐 2월, 3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막 심지어 5월에 내릴 때도 있고 네. 예, 그런 어떤 날씨의 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 갑작스러운 변동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서한해양성 기후가 좀 빈티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대륙성 기후도 빈티지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여기도 기후의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 서한해양성 기후처럼 봄서리의 피해라던가 아니면 너무 여름이 너무 뭐 덥거나 네. 건조한 경우, 예, 또 가을에도 좀 수확 시점에 어떤 뭐 비가 좀 내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네.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편차가 좀 적습니다. 빈티지의 차이가 좀 적은 대신에 여기도 이제 가뭄이나 뭐 네. 과도한 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기후에서 좀 지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인 책을 보면은 고도, 뭐 경사, 일조 네. 방향 이런 것들 많이 다루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와인 맛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하나하나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도부터 볼까요? 자, 고도가 높으면 어때요? 일조량이 더 많아요. 일단 우리 지금 스튜디오 여기가 네, 그 루프탑이잖아요. 네, 예, 어때요? 덥죠? 네. 해랑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서. 고도가 높을수록 더운 거예요. 그런데 고도가 높으면 그만큼 네. 해가 없을 때는 어때요? 더 춥겠죠? 네. 예.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 예. 그래서 낮에는 잘 익고 대신 네. 밤에는 굉장히 선선해지기 때문에 과일에 네. 예, 밸런스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밤낮으로 계속 더우면 계속 익을 거 아니에요, 포도가. 네. 그럼 당분만 올라가겠죠. 산도는 없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곳이 아르헨티나 멘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신대륙 쪽 와인 재배지들이 네. 고도가 높은 쪽을 예, 좀 선호하는 것도 네. 너무 이제 기후 자체가 무덥기 때문에 예, 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와인 산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유명한 와인 산지들의 이름이 다 공통적으로 꽃드. 꽃드는 언덕인데 그거는 이제 언덕 정도이고 네. 예,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네. 예, 벨리, 벨리. 예. 벨리가 그런 의미예요? 나파밸리 이제 계곡이란 의미인데 네. 이런 고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축을 담당하죠. 물론 이제 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배수나 경사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네. 영향이 있는 아. 부분이고 예. 경사는요? 경사가 네. 바로 마찬가지로 경사가 있으면 배수가 더 잘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햇빛을 더 잘 받아요. 평지보다. 예. 그래서 포도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서늘한 기후.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늘하잖아요. 뭐 알자스 네.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사가 지고 예, 좀 이런 남향을 좀 하고 있으면은 더 예, 포도가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반대로 남향이 아닌 북향이라면 좀 서늘해서 네, 서늘해. 성숙이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경사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배수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독일의 모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예. 뭐 한 몇 도까지 되는지 알아요? 경사 90도? 그런 90도면은 아, 아니 90도면 뭐 포도를 어떻게 뭐 벽에다 꽂아? 포도를? 나무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90도는. 한 60도 정도. 예, 76도까지 있어요. 76도요? 거의 예. 90도네요? 그렇죠. 거의 거기는 꽂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예, 기계가 일단 못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손수학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경사가 있으면은 배수뿐만 아니라 햇빛도 잘 받지만 네. 그쪽이 강가거든요. 네. 강에서 수면에서 비치는 햇빛을 통해서 또 포도가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그렇게 75도짜리 그런 네. 독일의 모젤 지역은 네. 좀 더 비싸요? 목숨 걸고 만드는 와인입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죠. 아. 예, 예, 리스크가 있고 하니까. 네네. 그렇구나. 예.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강, 바다, 산맥 같은 것들을 만든다는 미세기후. 네네. 미세기후. 네, 예. 이건 또 뭐예요? 예, 처음 마이크로 들어봤어요. 클라이밋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를 이야기할 때요, 대기후, 중기후, 소기후가 있어요. 네. 방금 이제 미세기후는 소기후에 들어가고요. 네. 예, 소기후는요, 이 포도밭 기준으로 해서 지하 1m, 지상 2m 정도에 적용되는 정말 작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기후는 평균 30년 정도의 날씨의 패턴을 이제 예, 그걸 종합을 해서 기후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후는요, 네. 주변에 뭐가 있는 거죠. 산이 있다던가 호수가 있다던가 강이 있다던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뭐 호수가 있다? 그럼 물의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런 해양성 기후와 비슷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편서풍 말씀드렸는데 네. 프랑스의 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이라는 바람이 있어요. 태풍 같은 거 아니에요? 태풍이랑은 조금 다른데 북풍이에요. 북풍. 네. 거의 한 시속 100km 정도로 불 때도 있어요. 영상으로 봤어요. 예, 바람 진짜 바람으로 세던데. 이런 미스트랄 바람으로 인해서 포도의 산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을 해줘요. 잘 말려주니까 말려주니까.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음. 하지만 너무 강할 경우에는 네. 낙과 떨어지는 열매가 거죠.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나무가 손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미스트랄이나 그 그리스의 에게 쪽에도 바람이 굉장히 불어서 거기서는 이 포도 나무들이 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바람을 막기 위해서 넝쿨들이 포도 열매를 막아주고. 보호하듯이. 예, 그래서 그거를 왕관이라는 의미의 스테파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스테파니. 다음. 맞나? 잠깐. 스테파니 맞는지 한번 볼게요. 맞았어. 오. 아, 대박. 스테파니. 스테파니. 역시 교수님. 예, 스테파니. 네. 듣고 보니까 이제 기후에 이어서 지형까지 정말 때루아가 와인을 만드는 게 정말 핵심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또 이렇게 화두잖아요. 네, 네. 국향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남쪽에 있는 곳들은 아니, 북반구 기준으로 너무 더워지니까 네. 그렇죠. 너무 과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한계선 있죠. 그게 전반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과일들이 마찬가지죠. 열매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요. 포도 나무의 높낮이를 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포도 밭도 새롭게 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포도 자체가 바뀌어요. 품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하신 그런 질문이 우리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와인의 네. 어떤 뭐 재배지라던가 뭐 재배 기술 그리고 양조 품종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해주신 말씀이 영국의 스파클링이 그렇게 요즘 품질이 좋아졌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그 쌍파뉴의 백악질 토양을 갖고 있는 곳이 루아르의 일부와 네. 그쪽 영국 쪽에 영국 남부 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가 온난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쌍파뉴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체 지역으로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네. 기후와 지형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좀 직접 맛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실전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의 시음 포인트는 네. 같은 품종이지만 네. 다른 지역의 와인으로 같은 품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물론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다른 기후의 같은 품종을 한번 테이스팅함으로써 네. 그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노누아 품종이네요. 부르고뉴 피노누아랑 미국의 오레곤 지역의 피노누아 네.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부르고뉴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가 어느 기후라고 그랬죠? 대륙성 그쵸. 기후요. 대륙성 기후라서 산도가 어때요? 좋아요. 그쵸. 산도가 일단 신선하고 높고 또 섬세하고 네. 그리고 조금은 가늘지만 길게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네. 반면 오레곤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네. 태평양의 영향을 받는 서늘한 해양성 기후지만 일조량이 충분하고 과실량이 아주 풍부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르고뉴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더운 지역인 거죠. 일조량이 많으면. 그렇죠. 예, 원래 조금 더 덥지만 이제 그것을 그 차가운 이 해풍이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와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에라스 피노누아고요. 오레곤 지역의 와인입니다.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노누아 좀 가성비 좋은 와인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네. 딱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부르고뉴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그쵸. 가성비를 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와인인 것이죠. 피노누아는. 그런데 그래도 프랑스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우리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10만 원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그래도 피노누아의 이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의 오레곤으로 가라고 합니다. 또는 뭐 그 외에도 있어요. 뭐 워싱턴, 뉴질랜드. 뉴질랜드, 뭐 스웨이, 센트럴 오타고 마틴부르 막 있는데, 네, 그래서 자 에라스는 오레곤 지역의 대표하는 그런 피노누아로서 굉장히 좀 인기도 많고 대중적이고 판매도 많이 되는 그런 피노누아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또 생미셸 네. 와이너리에서 또 만든 그런 브랜드라서 더욱 좀 인지도가 높은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네. 빈티지고요. 네. 자, 다음 와인은 장클로드 부아세 브루그뉴 피노누아 2023년입니다. 자, 이 장클로드 그룹은요,
일단 부아세 컬렉션이라는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예요.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이 부르고뉴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 또 부르고뉴에만 7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네. 예, 거의 뭐 재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좋네요. 기본적인 그런 엔트리급부터 최고급 그랑크리까지 만들어내는 예, 그런 이제 대형 회사이자 와이너리이자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또 같이 합작으로 또는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해서 미국에서도 와인을 많이 만들고 네. 있습니다. 이 장클로드 부아세는요 18살이라는 나이에 네. 예, 1961년에 18살이면 예, 와인을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예, 그런 와이너리이자 예, 뭐 대형 회사로 네. 예, 지금 성장을 하였죠. 그래서 부르고뉴 양조의 거장 그레고리 파트리아 이분이 여기를 대표하는 와인 메이커였기도 합니다. 네. 그럼 두 와인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가격 차이는 비슷해요. 오, 그래요? 네. 오레곤도 그렇게 그럼 가성비는 아니네요. 이 와인이 생각보다 이 부르고뉴 피노누아잖아요. 네.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뭐예요? 단위가 부르고뉴 아. 등급이 부르고뉴 단위잖아. 부르고뉴 그러니까 2000쌀처럼 그치. 더 소적으로 그래서 들어가요. 빌라주가 아니라 레지오날 등급이잖아. 레지오날 등급이라서. 레지오날 그리고 빌라주 그리고 이제 뭐 꼬민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네. 클리마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 레인지. 레인지이기 때문에 네. 가격대는 이제 약 한 B1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하면요. 네. 색상이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오레곤 지역의 와인이 강도가 좀 더 진하죠. 네. 예, 그래서 이 강도를 볼 때는요, 전반적인 이 코어와 림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코어의 그 색상이 진한 정도와, 그리고 림 부분이 그 투명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림 엣지가 원래 항상 투명한데, 지금 이 1번 오레곤 지역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엣지 부분이 굉장히 좀 좁고요. 즉 2번 와인은 엣지 부분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와인의 강도가 네. 1번이 좀 더 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색상은 둘 다 루비 컬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예. 자, 한번 비교 시연해 볼까요? 네. 예. 자, 1번 와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오레곤 피노누아 먼저. 네. 그거 맞아요? 네. 예. 어때요? 그 어떤 과일의 향이 많이 올라와요? 저는 크랜베리, 크랜베리, 예. 네. 그리고 좀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체리, 네, 체리. 그냥 레드베리류의 네. 그런 향들이 많이 올라온다. 장미 같은 느낌도 나고요. 꽃향도 많이 네. 올라오고요. 예. 이제 첫 번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과일향이 좀 더 도드라져요. 네. 예, 과일향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정도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와인은 과일향이 첫 번째 와인에 비해서는 조금 강도는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붉은 과실의 향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첫 번째 와인에 비해서 오크 향도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이킹을 살펴봐야겠지만 과일 향이 1번 와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그 뒤이어 올라오는 향들이 조금 더 이제 과일 향이 더 강조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 향과 오크 숙성된 향들이 좀 네. 조화롭게 올라오는 것 같죠. 산도는 어때요? 산도는 첫 번째 와인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산도는 좀 네. 비슷하고요. 타닌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타닌도. 첫 번째 와인보다는 살짝 있는 편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타닌이 양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와인에 비해서 두 번째 와인이 네. 산미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네. 그래서 두 와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죠. 네. 예. 오. 같은 품종이고 물론 이제 메이킹 방식이 이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네. 어찌됐든 같은 품종으로 이렇게 확실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때로와의 영향이자 이 와인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마시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럼 때로와 차이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품종과 지역 있으세요?
뭐 깊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품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론 지역의 시라와 호주 바로사 지역의 슈라즈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 토양에서 오는 그런 차이도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2편에서 찍을 리슬링 네. 같은 경우도 독일 모젤은 이제 슬레이트 토양이고 네. 알자스 지역은 이제 석회 기반인데 네. 그 차이도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소믈리에님이 보시기에는 때루아가 가장 퍼펙트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퍼펙트한 지역이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서한해양성 기후나 대륙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의 기복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빈티지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중해성 기후 기반의 중기후나 미세기후를 통해서 어떤 뭐 바람이라던가 네. 주변의 어떤 뭐 강이나 호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역의 때로화가 가장 네.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뭐 어디가 떠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샴페인?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샴페인은 때루아의 영향도 있지만 네. 어떤 메이킹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완벽한 때루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바로 나파밸리입니다. 나파밸리. 나파밸리가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들을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이제 계곡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중기후의 특징들, 뭐 안개라던가, 네. 뭐 이런 바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르의 심판에서 승리한 이유가 있네요. 또 이렇게 또 이 몰아치기로. 네. 역시 참, 뭐 방송이 다 됐어. 바로 파리의 심판 나오네요. 맞습니다. 또, 네, 마지트 1년 넘게 했잖아요. 벌써 1년 반 했죠. 1년 반 했죠. 이제 와탐 영역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그 엄스트에게 1대1 가해하는. 맞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촬영이 아니라 개인 과외하는 기분이라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살짝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엄스트께서 혹시 이제 중간에 졸리실까봐. 절대 오늘. 왜냐면 우리가 촬영할 때 가끔 약간 이제 아카데믹하거나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좀 따분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봐왔는데 그래서 살짝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이 나는 경우는 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쏙쏙 박혔어요, 오늘. 또 이제 1대1 과외다 보니까.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의 수준이었나 봐요. 가끔씩 이제 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못 따라가서 간혹 돌았던 경험이 있는데. 왜냐면 게스트랑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서 약간 이렇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면은 이렇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네, 오늘 저도 너무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 네.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런 좀 탐구 영역을 좀 재미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인은 알면 알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한번 비교해서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네, 잔이 다르네요. 이 잔은요.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쵸? 같은 잔으로 해야 되겠죠. 네. 다른 와인들을. 그래서 어모스트님을 위한 피노누아를 마시기에 너무나 좋은 스타일의 와인 글라스를 준비를 했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용으로 조금 더 폭이 좁은 와인 글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다 깨졌어요. 글라스가 다 깨져서